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한 국방부 고위직이 청문회에서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해버린 건데요. 그 이유가 자신이 10년 전에 했던 말을 후회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해당 청문회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과 방산업체들까지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10년 사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 최고의 국방 전문가는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미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 청장이죠. 올해 64입니다. 40년을 전투기와 무인기 개발에 몸담았습니다.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2025년 8월 백악관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동맹국에 대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드론, 스웜 핵심 기술 수출 전면 금지령. 그 주역이 바로 저였습니다.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국방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이 느껴졌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눈이 부셨습니다. 언론은 저를 미국의 하늘을 지킨 애국자라고 불렀습니다.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무인기 기술은 미국의 마지막 군사 우위였으니까요. 사람 없이 적 진영 깊숙이 들어가 정찰하고 공격하는 기술. 이걸 넘겨주는 건 우리의 하늘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죠. 회의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요. 20년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꼈어요.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 데이비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8살이죠. 해군사관학교 군장학금을 노리는 전투기 조종사 지망생입니다. 하늘을 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전투기 모형을 모았죠. 방 한쪽 벽이 전투기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 뒤를 잇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해 보였죠. 아버지, 근데 무인기가 다 한다면 조종사는 어디로 가요?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다 소용없어지는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아내 마가렛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60이 조금 넘었죠. 전직 군병원 간호장교였던 마가렛은 언제나 저보다 한 발 앞서 본질을 봤습니다. 수많은 부상병을 봐왔던 사람이었죠. 조종사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사람 목숨을 줄이는 기술을 막는 게 옳은 결정이에요? 당신이 오늘 막은 게 뭔지 알아요? 생명을 살릴 기회를 막은 거예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얼버무렸죠.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거야. 우리가 앞서야 세계가 안전하니까. 그게 내 책임이야. 이해해줘. 하지만 말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떨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컸어요. 마가렛은 제 눈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2시였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하늘과 조종사인 제 아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무인기 시대를 막으면서도 아들이 조종사가 되길 바라는 저 자신이 모순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며칠 뒤 저는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5년 한국 무인전투기 기술평가 보고서였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죠. 구겨진 모서리가 보였어요. 10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워싱턴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3층 건물의 비공개 회의실이었죠. 창문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상원 군사위원들과 공군 장성들, 방산업체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과 젊은 연구원들이었죠. 7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중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낀 마른 체구였어요. 키가 작았죠. 나중에 알았지만 이준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팀장이었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죠. 기대감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눈빛을 무시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국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떨림도 있었죠.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군집 드론 체계 개발을 위해 미국과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누구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몇몇은 서류를 뒤적이기만 했죠. 자료를 뒤적이던 상원 의원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례했어요. 모욕적이었죠. 한국의 항공기 설계는 아직 2세대 수준입니다. 기초가 부족해요. 너무 이릅니다. 다른 공군 장성이 거들었습니다. 더 냉소적이었어요. 비웃는 투였죠. 지금 수준으로는 단독 이륙도 벅차 보이는데요. 어떻게 스텔스를 만든다는 겁니까? 꿈 같은 소리예요. 방산업체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거의 조롱하듯 말했죠. 손을 저었어요. 인공지능, 통신, 스텔스, 어느 것 하나 성숙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깝네요.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망설임 없이요. 단호했습니다. 한국에게 우리의 무인기 핵심 코드를 넘기는 건 우리가 만든 파일럿 없는 하늘을 통째로 내주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창백해졌죠. 특히 이준호라는 젊은 연구원의 눈빛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굴욕과 분노,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하얗게 질린 손등이 보였죠. 기술적 성숙 부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부 서류에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고 확 그었어요. 힘을 줘서 그었죠. 그 결정으로 국방부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이준호가 혼자 울고 있었다고요. 빗속이었답니다. 가을비가 내렸대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고 합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대요. 눈물이 종이를 적셨답니다. 그 편지가 10년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2019년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좋았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을 훑어보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면 하단 구석이었죠.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작은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첫 스텔스형 무인 정찰기 시험 비행 성공.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기사 옆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인터뷰를 했더군요. 한소연이라는 30대 초반 여성 인공지능 엔지니어였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언젠가는 조종사들이 더 이상 목숨 걸지 않고도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콕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쥔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흔들렸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심호흡을 했죠. 정찰용일 뿐이야. 공격과 수험까지 가려면 우리와는 아직 20년은 차이나. 걱정할 것 없어. 우린 여전히 앞서 있어. 그날 오후 미 공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이었죠.
지하 3층이었어요. 한국 무인기 기술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분석관이 발표했어요. 결론은 준수하나 전쟁 양상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죠. 동료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멀었어. 정찰기 하나 띄운 게 뭐 대수야. 10년은 더 걸릴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5년 보고서와 한국의 첫 무인기 사진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4년 만에 정찰기를 띄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죠. 우리도 10년은 걸렸는데 뭔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에서는 이준호와 한소연이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대요. 빨간 눈이었다고 해요. 한소연의 휴대폰 배경에는 전투기 조종복을 입은 남자 사진이 있었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젊은 얼굴이었어요.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공군 조종사였다가 훈련 중 추락사한 분이었어요. 20대 후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신혼이었죠. 결혼한 지 6개월 만이었대요. 한소연의 언니는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매년 기일마다 혼자 울었답니다. 사진을 안고 밤을 샜대요. 한소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대요. 눈물이 났다고 해요. 언니는 아직 저 사진을 못 지워. 매일 밤 사진을 보면서 울어. 형부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난 더 이상 누군가 저 옷 입고 죽게 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다시는. 이준호가 그 말을 듣고 굳게 결심했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대요. 이를 악물었다고 해요. 그래, 우리가 하자. 사람 없이 하늘을 지키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자. 우리가 해야 해.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는 절실함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여전히 미국의 우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만 계산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늦여름이었죠. 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표지가 고급스러웠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미 무인 전투기 및 드론 스웜 합작 개발센터 설립 제안. 백악관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들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 미국 기술을 사려고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또다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여겼습니다. 10년 전처럼요. 동료 한 명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씩 웃으며 말했죠. 해리슨, 한국 애들이 또 왔대. 이번엔 얼마 쓰게 할까? 100억은 받아야지.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 대표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과 40대 중반 남성이 앞에 섰습니다. 박기영 회장과 이준호였어요. 10년 전 그 연구원이 이제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박기영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떨림이 없었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술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 파일럿을 더 이상 죽이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얼굴들이었죠. 박기영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요. 한국이 30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 무인기와 드론 스웜 센터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요. 회의실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누군가 비웃었어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상원 군사위원장 찰스 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70대 노인이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제 오랜 정치적 후견인이기도 했죠.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찰스 윈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해리슨, 당신이 막았던 그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기야, 사기. 이 제안을 받는 순간 당신 명성은 끝이야. 한국에 항복하는 셈이라고. 알아들어? 당신 경력이 날아가. 저는 냉소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스웜 전투요? 수십 대가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전쟁을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10년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생생했어요. 그때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떨리던 주먹이. 한소연의 인터뷰도 기억났죠. 조종사가 죽지 않는 하늘이라는 말. 4년 만에 정찰기를 띄웠던 속도도 떠올랐어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그날 밤 집에서 마가렛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요. 당신 아들 조종사 되려고 준비하잖아요. 정말 사람 타는 시대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고 믿어요? 당신 진심이에요? 데이비드가 위험한 하늘로 나가길 바라요? 데이비드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아들 데이비드의 얼굴과 한국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파일럿을 살린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뭔가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내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만 봤죠.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침이었어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죠.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정중했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울 외곽 산속 기지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산길을 올라갔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검문소를 3번 통과했어요.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했죠. 입구를 지나자마자 놀랐습니다. 로비가 아니라 바로 연구실이 나왔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수백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장에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 모형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 같았죠. 압도적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침낭과 일회용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빈 커피캔도 수북했죠. 샤워 가방도 보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전 제가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숙연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이준호와 한소연이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크기가 엄청났죠. 동해 상공 지도와 항공로, 전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레이더 화면도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숫자들이 계속 변했죠.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묻어났죠. 지금부터 조종사가 한 명도 타지 않은 공중전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거부한 그날부터요. 신호와 함께 한국해역 상공에서 스텔스 무인기 12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화면에 점들이 나타났어요. 푸른 점이었죠. 엔진 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였어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기체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고도와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 경로로 재집결했습니다. 완벽한 대형이었죠. 오차가 없었어요. 모의 적기와 전자전 환경이 투입됐습니다. 붉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실전을 방불케 했죠. 화면에는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적 레이더를 교란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무리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섬뜩했죠. 이게 전쟁이라니. 한소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실려 있었죠. 저 점들은 사람 대신 하늘을 지키는 아이들이에요. 만약 이 작전에 유인기 4대가 들어갔다면 조종사 4명은 지금 생還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제 형부처럼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겠죠. 스웜이 적 모의 함대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15분만이었어요. 빠른 속도였죠. 유인 전투기는 한 발의 피탄도 없이 임무를 마쳤습니다. 무사기환이었어요. 성공률 98%, 생존율 100%, 작전 시간 40% 단축. 수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믿기 힘든 숫자들이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이건 제가 알던 공중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였죠. 이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국가의 우위와 아들의 생명이 처음으로 정면 충돌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이 진짜 애국일까? 테스트가 끝난 뒤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준호와 한소연이 먼저 올라가 있었어요. 서울 외곽 불빛이 멀리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은하수도 보였습니다. 잠시 뒤 박기영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70대 후반이지만 허리는 곧았죠. 작은 소주병과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무릎을 탁탁 치며요. 박기영 회장이 조용히 소주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깊었죠. 나는 1975년에 첫 훈련기를 만들었어. 그때 내 나이 30이었지. 젊었어요. 꿈이 많았죠. 그때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구릿공장이라고 불렀어. 우리 하늘을 지키는 비행기인데도 설계도 한 장 못 만져봤어. 볼트 조이는 것만 허락받았지. 그것도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가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죠. 늘 2등, 늘 하청. 그게 한국의 운명인 줄 알았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누군가의 부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요. 자존심 같은 건 없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림 없었어요. 단호했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비 안 됐다고 말했을 때 난 깨달았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 파일럿을 지켜야겠구나. 그리고 당신들 파일럿까지도 지켜야겠구나. 그게 진짜 1등이 되는 길이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준호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죠. 떨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이기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당신 아버지는 임무 수행 중 전사하셨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을 떨고 있었죠. 한국이 먼저 겪었던 아픔이라서 우리가 먼저 나섰을 뿐이에요. 한소연 연구원의 형부도 그렇게 갔습니다. 28살이었어요. 신혼이었죠. 훈련 중이었습니다. 엔진 고장이었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표창장이 떠올랐어요. 빛나던 메달도요. 아들의 조종사 꿈도 생각났죠. 해군 사관학교 원서를 쓰던 모습이, 마가렛의 질문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두려운 거냐, 진실이 두려운 거냐는 질문.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진실이 두려웠던 거였죠. 박기영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요. 힘을 줘서요. 미래의 하늘은 누가 더 많은 피를 흘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생명을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을 겁니다. 그 길에 함께 설 건지 막을 건지는 이제 당신 선택이요. 10년 전처럼 거부할 건가요? 아니면 함께 할 건가요? 당신이 정하십시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몇백만 명은 될 거예요. 그들도 미국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있겠죠. 하늘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같은 거니까. 10년 전 제가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 우리를 살리려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할까요? 뿌리쳐야 할까요?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생각했어요. 한숨도 못 잤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만 봤어요. 이틀 뒤 상원 군사위원회와 방위산업체들이 한데 모인 비공개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찰스 윈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요. 똑똑 소리가 났죠. 해리슨 직접 봤지? 한국의 무인 전투기와 드론 스웜이 정말 우리를 능가했나?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보고 있었죠.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네. 그들의 기술은 적어도 파일럿 생존율과 작전 효율성에서 우리 시스템을 앞서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회의실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소리가 커졌어요. 욕설도 들렸죠. 방산업체 임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졌죠. 당신 정신 나갔어요? 당신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회사 주가는 반토막입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연금이 날아가요. 그 책임을 질 겁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배신이야, 배신. 이건 배신 행위예요. 찰스 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죠.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커리어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당신을 이제 와서 한국 편을 든다고. 보고서를 수정해.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써. 지금 당장, 내일까지. 집에 돌아오니 데이비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죠. SNS와 뉴스에서 한국 기술에 무릎 꿇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학교에서 놀림받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정말 한국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위험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서 왜 우리 공군을 무시하는 말부터 하세요? 아버지가 미국을 배신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 진심을 몰라줬죠. 마가렛이 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데이비드, 아빠가 지키려는 건 미국의 체면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야. 그걸 왜 몰라? 내 목숨이 더 중요해.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꿰뚫는 눈빛이었죠. 제임스,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솔직해져야 할 때야. 한국이 두려운 거야 아니면 진실이 두려운 거야? 내 자존심이 두려운 거 아니야.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 취급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국방부 차관이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단둘이었어요. 문을 잠갔죠.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보고서 수정 안 하면 당신 커리어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들 군장학금도 재검토될 겁니다. 모든 걸 잃을 거예요. 이게 국가를 위한 길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10년 전 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동해 상공 드론 사진도요. 어느 쪽이 진짜 애국이었을까요?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한국은 오후 4시였죠. 이준호는 바로 받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해리슨 청장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이준호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발에 있었죠. 구겨진 흔적도 있었어요. 10년 전 편지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언젠가 당신들을 따라잡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그날 저는 울었지만 그 눈물이 저를 깨웠습니다. 언젠가 사람 없이도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맹세했어요. 이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죠. 그리고 그날 저는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부가 우리를 진짜 1등으로 만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리슨 청장님. 당신의 거부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화면 너머 이준호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나는 너희를 과소평가했어. 아니, 인정하기 싫었지. 내가 틀렸다는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음 날 상원 군사위원회 공식 청문회였습니다. 카메라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증언대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찰스 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위협하는 눈빛이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멈출 수 없었죠. 네,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 스웜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 파일럿과 한국 파일럿 모두의 생존율을 끌어올릴 기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에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메모했죠. 이 진실을 숨기는 것은 미국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제 커리어보다 제 아들의 목숨을 택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애국입니다. 제가 믿는 애국이에요. 청문회장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찰스 윈은 분노했지만 이미 생중계는 끝났어요. 세상은 알게 됐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데이비드가 저를 안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아빠, 미안해요.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지키려던 게 뭔지. 저였어요. 마가렛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죠. 따뜻했습니다. 몇 달 뒤 한미 합작 무인 전투기와 드론 스웜 센터 설립이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서울 두 곳에 세워졌어요. 데이비드는 여전히 조종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한국이 만든 드론 스웜이 함께 날게 됐죠. 더 이상 혼자 하늘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안전한 하늘이었어요. 1년 뒤 저는 센터 개소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준호와 한소연이 저를 맞이했어요. 악수를 나눴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박기영 회장도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진실은 때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위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죠. 거부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진실은 파일럿 없는 하늘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동맹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를,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애국이었습니다.